고려 말에 고려 우왕 때 김월룡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사를 어디 가서 했냐면 함경도 함흥에 가서 장사를 했어요. 가서 김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묵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친해졌겠죠. 친구가 됐을 텐데 그 친구의 호의를 배신을 한 겁니다. 역사 속엔 그런 게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을 드러내요. 아, 이 친구가 재산이 많으네, 또 식구가 많으네. 그 식구 여기에 꽂힌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부 내 노비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그 집안을 막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돈을 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시켜요. 그러면 선생님 노비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떨 때 노비가 됩니까? 어떨 때 노비? 아, 좋은 질문. 왜냐면 저걸 알아야지 이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모가 노비면 네. 노비가 돼요. 그러면 거기 집에 부모님 2명만 노비로 만들면 밑에 사람들은 다 노비가 되니까 그 둘을 공략하는 방법인데. 정말로 그렇게 해요. 이 김월룡이 김생의 큰아들을 만나서 가만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우리 집에서 도망간 노비 중에 허송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하고 닮았어. 너 그 허송이의 아들 아니냐? 어머, 어머, 오, 가스라이팅.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자꾸 막 불고 불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돼요. 오, 돼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김월룡이 개경의 실력자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 개경의 실력자가 누구냐면 임견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려사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악당이에요.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이 집안의 호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그래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친구의 가족들을 전부 노비로 만드는데 성공해요. 진짜 못된 사람. 아, 이게 정말 엄청난 불법이죠. 그런데 고려 말이라서 그게 됐고 사실은 고려가 이런 게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고려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어서 이 사람들의 죄를 막 조사를 했더니 이게 다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귀. 이래서 김생의 후손들이 양인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고려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30년 후 이제 그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 이름은 김도련이에요. 김도련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아버지가 잠깐 가졌다가 빼앗긴 그 노비들 이게 자꾸 눈에 어른거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내 걸로 다시 못 만들까 해가지고 뭘 빼앗겨. 옛날 고려가 나라가 잘못해서 우리 집 노비를 부당하게 국가에서 빼앗아 갔다. 이거 우리에게 돌려주시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머, 어머. 그때도 재판이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힘을 줄 옛날 임견미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찾아져요. 권력은 많고 옳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늘 있어요. 조말생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조말생을 찾아내서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옛날 그 노비들을 되찾겠다고 나선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자손이 번성을 해가지고 무려 426명이나 됐던 거예요. 이 426명을 내가 다시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그거를? 조말생의 힘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도련의 노비가 됩니다. 말도 안 너무 돼. 억울해, 너무. 그런데 정의는 죽지 않죠. 세종이 즉위하신 거예요. 네. 세종이 즉위하니까 그렇게 억지로 억울하게 노비가 다시 된 사람이 이번에 다시 재판을 걸어요. 우리가 억울하게 김도련의 노비가 됐으니 우리를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세종이 노발대발합니다.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다 조사해라. 요즘 말로 하면 특검을 실시해요. 했더니 서로 오간 노비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시 김도련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들 명단, 뇌물의 액수 이런 것들이 쫙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자, 중요한 건 뇌물의 단위가 저게 뭔데 뇌물 단위가 구라고 돼 있을까요? 사람의 시체 살 때 한국 그거? 입입니다. 입이 입. 자, 노비를 셀 때는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안 세요. 명은 이름이잖아요. 구로 셉니다.
한 사람한테 전부 입은 하나. 말하는 입이 아니고 먹는 입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보니까 모두 17명의 관리들에게 181구의 노비를 뇌물로 써서 부당하게 김도련이 이 노비를 차지하도록 도왔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노비. 이런 셈이죠. 티아라 노래 같네요. 노비로비로비요. 라임이 죽이네요. 그렇죠. 근데 항구가 얼마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돈으로. 놀라운 질문입니다. 노비의 가격. 네. 이게요, 요즘 가격하고는 환산이 안 돼요. 그때 전부 뭐 포 몇 필, 쌀 뭐 몇 석 이렇게 되는데 요즘 포값, 쌀값하고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따져봐서 대체로 노비 한 구당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봐요. 1,000만 원 정도. 총 181구면 와, 거의 200억이네. 아무런 권리,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그냥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도구, 아무것도 아닌 것. 하지만 우리 노비는 좀 달라요. 세종실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노비는 비록 천한 사람들이지만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낸 백성. 그러니까 내가 임금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가 범죄가 있을 때 그 주인이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이 이미 세종 때 있었던 거예요. 세종이 범죄를 저지른 노비를 주인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해라. 노비의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지 않았다. 법으로 보호가 됐다. 좀 놀라운 사실이죠. 네, 인권이 생겼네요. 네, 지금까지는 막 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이집트의 노예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법이 보호해준다는 건 진짜 생각도 못해. 자,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죠. 조선 초에 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숙번이라고 하는 아주 공신이 있어요. 대단한 권세가였는데 이 이숙번이 15살짜리 자기의 비, 그 이름이 소비라는 그 여자 종인데 이 소비를 겁탈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이 소비한테 이마에 칼을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종이 감히 이런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소비는 당당하게 싫어요. 주인 이마에 칼을 그냥 꽂아버렸어요. 다행히 이숙번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소비가 주인을 해치려 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처벌할지를 왕과 세종이에요. 신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요.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벌을 할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뜻밖에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상전의 이마를 칼로 찌른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럴 만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좋아졌네. 이숙번이 잘못한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꼭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신하들이 전부 여기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조선은 신분을 엄격하게 따지는 나라였고 아래 신분 사람이 위 신분 사람을 해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나라였지만 주인이 부당한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노비도 저항할 수 있다. 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김홍도의 그림 중에 도강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강을 건너가는 배를 그린 그림인데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위에 시가 한 수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저 위에 시가 있지? 그 시의 제목은 동호라는 시예요. 동쪽 호수에 배가 떠 있는 이 그림을 이제 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동호의 봄물결은 쪽빛보다 푸르다. 또렷하게 보이는 건 두세 마리 해오라기. 노를 젓는 소리에 새들은 날아가고 노을 아래 산빛만이 강물 아래 가득하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자, 봐요. 어려운 시죠. 네. 이렇게 어려운 시를 노비가 썼습니다. 이 노비의 이름은 정초부. 성이 정씨고 이름이 없어요. 초부라고 하는 것은 나무꾼이라는 뜻입니다. 정씨 나무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예명 같아요. 노비한테 공부는 정말 먼 세상 이야기예요. 노비가 공부를 하다니. 그런데 정초부는 어떻게 노비의 신분으로 글을 배우고 시까지 썼을까요? 주인집 그 아들 공부할 때 어깨너머로 배워요. 와. 그런데 너무 총명했던 거예요.
아마 주인집 아들보다 진도가 더 먼저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도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해줬는데 당대 저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병세집이라는 문집이 있는데 거기에 정초부의 시가 무려 11편이나 실렸어요. 재능이 어마어마했네. 네. 재능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주인이 여춘영이라는 양반이었는데 여춘영은 정초부를 친구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정초부가 죽은 다음에는 묻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정초부를 그리면서 시를 써요. 그 시도 남아 있습니다. 저승에서도 나무하는가? 아, 저승에서도 노비인가? 낙엽은 빗물가에 쏟아진다. 사만 땅에 명문가 많으니, 사만 땅은 우리나라예요. 명문가가 많으니 내세에는 그런 집에 나시오. 와, 오, 슬프다. 친구 같죠? 거의 이렇게 친구처럼 지낸 이런 노비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태어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천민 노비로 태어났지만 주인을 잘 만나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노비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노비를 어떻게 그리고 있죠? 불쌍하고, 쫓기고, 불쌍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내 조상은 노비가 아니야. 내 조상은 무조건 양반이야. 양반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극에서 노비가 나오면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막 그려요. 만일에 어느 누가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는 노비였어요 이런다면 노비를 그렇게만 그리면 막 항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전부 다 양반의 후손이라고만 생각하고 노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애정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언젠가 한 번은 좀 지저분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옛날에 듣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80%가 다 노비 출신이라고. 그 20%만 그것도 왕족이나 양반이었지. 거의 대다수가 노비 문서 그 죽어서 한 걸로 알고 노비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그냥 일반 백성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잠깐 달나라에 갔다가 백성도 있나? 양인 신분이 더 많아야 되니까 우리 역사에서요 노비가 가장 많았던 인구 이 구성에서 가장 많았던 때가 17세기 정도. 그때 전체 인구의 30%가 되지 않았을까 해요. 30%. 자, 80%보다는 적지만 네. 생각보다 좀 많죠. 이 30%의 후손들은 어디로 갔을까? 자, 그리고 집에 다 족보를 갖고 있잖아요. 족보는 양반의 증거예요. 진짜일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네. 솔직히 다 아시죠? 이 다 진짜는 아니야. 이건 아세요. 그런데 내 거는 진짜야. 우리 집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노비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족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족보가 없는 사람도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근데 쌤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집안의 족보를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자기 집에 족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나는 족보 없으시죠? 강대성 씨! 현전을! 개구리 씨! 나만 개불이야! 개구리 씨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족보 본 적 있어요? 있죠. 자, 노비 후손들 어떻게 됐을까? 못 봤더라도 있다고는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자, 우리의 조상일 수도 있다. 난 아니겠지. 김진산의 외거노비 곱단이가 장을 보러 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집 이생원의 외거노비 개부리가 그걸 발견하고 쫓아옵니다. 이 개부리의 그 자상함 여기에 반해서 둘이 이제 결혼을 결심합니다. 문제는 이생원과 김진사가 이 결혼을 허락할 것인가? 두 명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각각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조건부 허락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달아요? 둘이 애 낳아도 자식은 우리 집안으로 데리고 올 귀속된다. 그럼 김진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단 두 사람의 결혼은 가능해요.
결혼은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 주인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괜찮아 되는데 이생원은 내 남자 노비가 쓸데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 자식들이 낳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집 노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여자 노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그 자식들의 소유권은 어머니 쪽으로 간다. 자, 아빠 쪽이 아니라? 이제 답을 찾으신 거죠? 네. 어머니 쪽으로 간다. 자, 그렇다면 이생원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이 개구리가 도대체 이 개구리가 어떻게 결혼하기를 내가 원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2월이랑 결혼해야죠. 2월이랑 그렇지. 같은 애들이니까. 집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양인 여성과 결혼하는 거예요. 양인 녀석이 왜 개불이랑 결혼해야 개구리가 뭐 어때서? 개구리가 어때서? 개구리가 일 잘하고 성실하고. 개불이 따라서 개구리 재밌고. 양효성이 노비랑 결혼한다고요 일부러? 그렇죠. 주고. 왜? 양인 여성 가운데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치.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일천즉천이니까 그 후손은 천민이 돼요. 그런데 누구의 소유가 되죠? 양인 여성에게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생원. 방금 미소가. 진짜 악독해 보여요. 해부리의 노력으로 저는 앉아서 아주 이렇게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진짜 머리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노비의 결혼이라는 거는요, 주인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 남자종이 주인집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도 다 이걸 인정을 합니다. 손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문건이라는 분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묵제일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록인데요. 이 일기에 정말로 이 상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옛날 말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 여기 벌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가서 뭐 손 들고 서 있어 이게 아니고 그 대가로 뭐를 내놓을래 이거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석진은 더 괘씸해요. 왜냐면 남의 집 비하구 사이에서 자식을 5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내 재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한 겁니다. 몰수. 노비와 주인 사이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자, 노비의 결혼이 축제의 수단이 된다. 노비의 길 이제 재밌게 들으셨죠? 네. 여기 이제 다른 주인공 하나가 짠 등장합니다. 머슴. 머슴과 노비. 이게 어떻게 같고 다를까요? 자, 머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머슴은 왠지 이렇게 안방마님한테 사랑도 좀 받고. 지금 그 대답에서 하나는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머슴은 남자다. 머슴은 남자다. 여자 머슴은 없어요. 머슴은 약간 프리랜서 개념이고, 프리랜서. 네, 노비는 소속 기관이 있는. 막 장작을 이만큼 패야 돼. 그럼 머슴을 뭐 어디서 모셔다가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돈을 네. 주고. 아, 남자 돈을 주고 누구에게 소유되지 않는다. 앉아 있어요. 아, 이걸 다 합치면. 네. 자, 머슴은요, 임금을 받는 네?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데 어떤 형태로 받냐면 연봉으로 받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연봉 노동자 누가 있죠? 스포츠 스타들. 그렇죠. 프로야구 선수. 이 계약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전속 계약이에요. 한화 이글스 선수가 시즌 중에 어디 저 두산 베어스 가가지고 저 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임금 노동자. 이게 머슴이에요. 전속 계약이구나. 그렇죠. 신부는 천민이 아니어도 되고 천민이어도 돼요. 양인도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양반도. 굶어 죽으면 머슴이라도 해야죠. 신분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 요게 머슴인데 이게 언제 생기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가서나 생깁니다. 거의 끝에 끝물에 생긴 거. 그렇죠. 말하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머슴이 출현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요.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노비가 있는데 굳이 머슴을 쓸 일이 필요가 그렇죠. 없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게 되죠. 여기에 이제 경제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노비를 계속 부리는 게 나을지 머슴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게 나을지 따져보는 거예요. 노비는 내가 마음대로 시킬 수는 있는데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죽으면 안 되고. 머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부려먹다가 이게 노동력이 다 했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되잖아요. 너무 비인간적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머슴은 농번기에만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비 두고 필요할 때 머슴 따로 둬가지고 일을 시키는 이런 경영 마인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슴한테는요 아주 촘촘하게 계약을 해요. 세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얼마를 준다. 밥은 3끼를 준다. 새참은 준다. 술은 얼마를 준다. 아주 촘촘하게 계약을 하고 한참 농번기일 때는 머슴들한테 대우를 굉장히 잘해줘요. 힘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슴밥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기죠. 아, 이렇게 쌓아주는 거. 고봉밥 이만한 그렇죠. 너 건강하고 장수해라 이게 아니고 더 많이 일해라. 노비는 신분적인 관계라면 머슴은 경제적인 관계다. 자, 그렇다면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판 노비야, 현대판 머슴이야라고 했을 때 머슴이죠. 네, 머슴이에요. 네. 노비가 자, 이게 아니었어. 노비가 뭐 좀 다 비참하지만 그래도 현대판 머슴이야라고 얘기해야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죠. 이제야 알았네. 납이라는 게 드린다, 바친다라는 거고요. 속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비가 돈을 바치면, 속을 바치면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 기회를 살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김수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호적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경상도 단성현에 호적이 남아있는데 이 김수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내력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김수봉이 있죠? 네. 김수봉의 아버지가 김어련, 할아버지가 김이동이에요. 김수봉의 부인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네. 호적에. 그런데 장인 이름이 이금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빨간 글씨는 그 사람의 지위예요. 지위가 김수봉은 납속 통정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정대부는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정삼품 관직입니다. 그런데 그냥 통정대부가 아니라 납속 통정대부입니다. 그러면 앞에 납속이 붙은 거면은 산. 돈을 내고 산 통정대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관직에 오를 때 노비가 돈 내고 관직을 살 수도 있지만 일반 평민도 돈 내고 관직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납속으로 하기 때문에 요 납속 통정대부만 가지고 김수봉의 신분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씨성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노비가 아니구나, 평민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 아들이 보인이잖아요. 보인은 군형을 지는 사람입니다. 노비는 군대를 안 가요. 네. 군대를 갔으니까 이 사람은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만 보면은 평민 집안이네. 유출할 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김이동, 김어련, 이금금의 지위가 안 밝혀져 있어요. 조선시대 호적은 반드시 그걸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는 겁니다. 이 집안에 자 39년 전 호적으로 바꿔봤더니 김수봉 자리에 수봉, 김씨성이 없고 산호비라고 명시돼 있고 주인이 심정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아까 그 이름이 안 나왔던 수봉의 부인은 자목이고 사비, 산호비죠. 네. 그리고 주인은 도시담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수봉과 자목 부부는 산호와 사비가 되는 거죠. 네. 위로 올라가 볼까요? 수봉의 아버지는 김어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39년 전 호족에는 네. 갓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갓복이 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름으로 되어 있어요.
김수봉의 부인의 아버지는 이금금이 아니라 금금이에요. 금금이를 아주 손쉽게 평민을 만들어 버린 거죠. 완전히 산호비들의 집안이었는데 이것이 39년 뒤에 평민의 집안인 것처럼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네. 뭐 가지고 오게 된 거죠? 납속. 납속 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 1750년이 되니까 김수봉은 납속 통정대부라고 돼 있는데 지위가 밝혀져 있지 않았던 김어련과 김이동 그리고 이금금에게 전부 정병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정병, 군인이란 뜻이에요. 군인은 평민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1750년 호적에서는 이 집안이 평민이 돼 있어요. 자, 완전히 세탁이 됐습니다. 조상들까지 다 세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 후손들 한번 보실까요? 김수봉의 아들 김흥발, 보인이었죠.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김흥박의 아들은 김소명은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뭐냐면 과거에 묵과 있잖아요. 묵과를 준비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요거는 중인이에요. 평민이 중인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업무 3대, 중인 3대를 거친 다음에 김성녀 단계에 오면은 유학이라고 씁니다. 유학은 뭐예요? 유학은 어릴 유자 공부할 학자, 공부하는 학생 이런 뜻인데 사실은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양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와. 김수봉으로부터 김익훈까지 양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00년이에요. 자, 정말 저는 이 김수봉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우리 중에도 이런 수봉이가 이 수봉이의 후손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노비 없는 사회, 이게 만들어진 거죠. 너무 재밌다. 천민이라는 계급이 싫으면 뭐 중인이나 평민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될 텐데 왜 끝까지 이렇게 양반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이거는 노비한테만 초점을 맞춰서는 설명이 안 돼요.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노비가 자기 신분에서 벗어나서 평민이 되려고 노력한 것만큼 평민들은 양반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겠다. 온 나라가 자기 신분에서 하나 더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막 분출하는 시기. 이게 조선 후기예요. 자, 양반이 되면 뭐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양반이 되면 정말 엄청난 혜택 하나가 와요. 군대를 안 갑니다. 양반이 군대를 안 가요. 이게 정말 조선의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고려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뛰어갔어요. 그래서 고려는 전쟁에서 접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조선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빼고는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군대에 오는 대신에 세금을 내라. 이걸 군포라고 하거든요. 군포를 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 재정을 꾸려 나갈게라는 건데 양반들은 군포를 안 냈어요. 군대도 안 가고 군포도 안 내고 군하고 관계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일반 농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 3가지 가운데 가장 부담이 컸던 것이 군포의 부담이었거든요. 이걸 면하기 위해서 양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